원희르가 봤을 때는 홀란드 같은 공격수 좀 막아봤나요? 비슷한 게 김신욱 아닙니까? 맞아요. 비슷한 게. 비슷해요. 홀란드랑 뭐 김신욱이랑 뭐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저도 김신욱을 막을 때 그냥 100%로 가보자. 그냥 얘를 그냥 뭐 어깨로 그냥 갖다 까든 해서 가보자. 그래서 뒤통수로 그냥 박았어요. 그냥 공 없이. 누굴? 신욱이를 박았더니 갑자기 여기서 무슨 뭐 초사이언 다시 변신하면서 이러더니 이러더니 다시 나오는 거야. 나오더니 2024년 9월 16일 월요일 추석 연휴 중에 히든풋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타일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임근채입니다. 안녕하세요. 변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완우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 때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이제 이스타FC 슈퍼리그를 참가하고 있는 감독과 선수, 코치와 죄송합니다. 감독은 직접. 본인이 직접. 네. 제 감독을 좀 놓고 싶은가 봐요. 네, 코치와 선수인데 저도 있어요. 탈락자. 지원자. 맞아. 지원자로 포장해 주면 너무 감사하죠. 네. 아유, 그 거들떠도 안 보시고 끄셨던데. 네. 영상 보셨죠, 여러분? 그 추센원. 네, 그 영상이 나왔는데 또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은데 저희가 뭐 결과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2차전 하는데 코치로서 무조건 이길 수 있죠. 니마이가 1대2로 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이기기만 하면 올라가거든요. 비기면 안 되고. 근데 거기서 니마이가 한 골을 넣어버리는 바람에 사실 거기서 니마이가 2점 차로 졌으면 저희가 다음에 금요일에 니마이랑 할 때 비기기만 해도 올라갈 거죠. 비긴다는 생각하면 안 된다고. 무조건 승리로 가야 된다고. 비긴다는 이 경우의 수로 따지면 안 된다니까. 네, 경우의 수 따지지 말고 무조건. 근데 현실도 약간 생각을 해야 저희 하는 거 봤잖아요. 근데 사실 전반 끝나고 현실 한번 생각해. 우리가 내가 전술을 이제 이런저런 전술을 짰는데 좀 전술 변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바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서로의 어떤 그 역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주도하는 축구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연습 시간이 부족하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코치님? 주도를 한번 했다가 한번 전반전에 주도 한번 해보고 후반전에 한번 상황을 지켜보면서. 네. 근데 선수들도 주도하는 축구를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가 좀 개인 능력이 있는데 뭔가 그 1차전에서 뒷공지를 내리고 시작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살짝의 우려 섞인 그런 불만들도 좀 터져 나오는 상황이더라고요. 들어보니. 본인 생각을 아니, 나는 그 축구를 좋아한다니까요. 나는 그 축구를 좋아해서 네, 네. 그 감독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3백으로 가서 좀 하자라고 했는데 네. 이 경기 뛰는 선수들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한 경기 했는데 벌써 이제 그런 불만이 튀어나온다. 한 경기에 네.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도적인 축구하고 뭔가 공격적으로 하려다가 바로 골 먹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내 생각이 맞았다니까. 내 생각이 맞았어. 감독팀 세가지고 내가 3백을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어. 내 생각이 맞았어. 맞아. 그건 그런데 네. 이제 선수들은 또 막상 뛰는 선수들은 또 해볼만 한데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다 이거지.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많이 좀 밀리긴 해볼만 했습니다. 하기는 이스타 이빨 빠지듯이 숭숭 빠지더만 다 뚫리더만. 중간에 백포로 이제 좀 공격적으로 마지막 한 10분 정도 바꿨잖아요. 그게 김원일 코치는 아이디어였어요. 아니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번 해보자. 그냥 0대 0이니까 이렇게 그냥 가면 좀 아쉬우니까. 그래서 저쪽 체력도 빠졌으니까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바꾸려고 했는데 괜히 바꿨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이후에도 바꾸기 바로 전에도 그래. 굉장히 한 2번 정도 저희가 철렁철렁한 찬스가 있었어. 내가 코치의 이 조언을 받지 말았어야 됐었어. 뭐라 그랬냐면 기억났다. 어떻게 하셨길래? 바꿀까? 3백이 날까? 그래서 버텨볼까? 이렇게 막 코치한테 조언을 구할 수 있잖아. 네. 근데 뭐랬냐면 형 어차피 3백 써도 저렇게 뚫리는데 바꾸시죠. 이렇게 했어. 어차피 어차피 이렇게 바꾸나 안 바꾸나 똑같다. 가장 나와서 안 될 그럴 말인데. 바에는 공격적으로 가자 이렇게 해버린 거야. 이게 다른 표현으로는 또 조언이라고 하고 또 떠넘기기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누가? 내가? 선택은 감독이 하는 거니까. 선택이 무슨 감독이니까. 그랬어. 그래서 참 책임은 제가 지는 거지만 아무튼 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원일 코치한테 얘기할 게 있어요. 어쨌든 그게 이제 우리가 다큐식으로 막 찍고 있잖아요. 스케치를 하고 있고 찍고 있는데 이제 감독이 막 지시하는데 감독보다 옆에서 지시를 더 많이 해. 그것도 신경 너무 쓰는구나. 오디오가 겹치잖아. 이거 월권이야. 그럼 살짝 뒤로 나왔어야 되는데. 아이스박스 뒤에 앉아 있어. 그 위에. 그래서 한 가지 얘기하자면 선수 입장에서 그 수많은 연습 경기 하면서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아. 그게 죄송합니다. 너도 문제야. 안 들리니까 네가 들으셔야죠. 원일 코치님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지 지금 처음 알았어요. 어. 그러니까 좀더 나는 길을 열겠습니다. 솔직히 너무 얘기하나? 이거 지장 가겠는데 싶어가지고 좀 다운 시킨 것도 있거든요. 아 감독님이 얘기하는 선수들이- 거는 네. 그러니까 네가 너무 내가 막- 너무 막 많이 얘기해. 가오가이랑 가오가이 칸이랑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어. 그 친구들한테 너무 이 경기장에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막 조종하는 느낌 들어서 네. 좀 다운 시켰는데 안 들렸다고 하니까 2차 전 감독님 얘기는 되게 많이 들렸거든요. 어. 아 근데 원일 코치님도 이렇게 막 얘기를 많이 했구나. 지금 처음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또 이번 주 금요일에 경기가 있으니까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입중계 중에 이런저런 상황이 나왔다가 파울 상황이 나왔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토트넘 선수들이 주심에게 달려들어서 막 그 항의를 할 때 제가 손흥민 선수가 다 무르게 한 다음에 본인이 이제 항의를 이렇게 하더라고 어필을. 아. 근데 제가 그 얘기로 이제 여러분 사실 근데 저거 보면 주장만장 달고 있기 때문에 뭐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주심에게 강하게 이제 항의를 하는 권한은 어느 누구에도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아니다 뭐 PL이나 이럴 때 주장 뭐 딴 사람들은 항의 못하고 주장만 항의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아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추가할못이 됐거든요. 사실 저 추가할못 이러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규정집이나 이런데 사실 네. 주장만 항의할 수 있다 이런 문구도 없을 뿐더러 맞아요. 심판에게 항의는 사실 금지라는 건 아니지만 네. 사실 항의라는 것을 뭔가 좀 허용한다 이런 건 없잖아요 축구 경기에서. 네, 정확히 네. 규칙서에 음. 그냥 주장에 대해서는 딱 한 문구도 돼 있어요. 뭐 주장이라고 해서 특별한 지위나 특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팀의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은 진다. 그냥 주장과 관련된 건 딱 이 한 줄이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장이라고 뭐 주장만 항의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고요. 대신에 이제 그런 거는 그 각 나라의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걸 올리거든요. 이번 시즌에 스페인 리그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일단 스페인 리그에서는 이번 시즌 개막 전에 확실하게 항의는 주장만 할 수 있다라고 특정을 지어서 발표를 했고 그래? 네. 어. 이번 시즌 라리가 특별하게 그렇게 한번 얘기를 했고 프리미어리그는 이제 지난 시즌에 주장만 항의할 수 있다는 아니고 좀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그치. 두 명이 항의했을 때는 뭐 나름의 재량 근데 세 명 이상이 항의했을 때는 반드시 그 중에서 가장 크게 항의를 한 선수에게는 경고를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특정 짓진 않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좀 정립을 했거든요. 아마 그 내용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주장이니까 책임감을 갖고 여기서 너네 몇 명 더 오면은 경고받을 수 있으니까 다 내쫓고 그렇게 항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르르 와가지고 이제 심판에게 과도한 항의를 했을 때는 네. 카드를 줄 수 있다라고 저도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그 항의를 했는데 어느 정도의 어필이나 항의는 축구 경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네. 허용은 하는 분위기, 뭐 어쨌든 수용은 하는 그런 분위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주장만 무조건 항의한다. 뭐 이런 거는 없다. 근데 라리 같은 경우에는 각 협회에서 그 시즌에 대한 어떤 그 룰이라고 해야 되나 컨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는 라리가 명시를 했다. 네, 명시를 했지만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네. 주심의 뭐 기분이나 성향에 따라서 얘가 정말 쉬익쉬익거리면서 막 기분 나쁘게 항의하면 그것도 바로 경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상 이게 별로 의미는 없는 규정인 것 같아요. 그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명시를 해놔도. 네. 그냥 심판이 주장이랑은 얘기를 하겠다. 나머지 이제 눈이 좀 돌아가 있는 선수들은 대화가 안 되니까 흥분하는 걸 좀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주변 선수들까지 다 흥분해버리면은 경기가 아예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네 심판이 저희한테도 너는 너무 흥분하지 마. 그래서 주장 불러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잉글랜드 주심들이 좀 과민 반응을 하는 것도 전 좀 있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면 다른 리그 대비 항의나 지연 행동에 대해서 유난히 더 엄격하게 판정을 하고 뭔가 결과를 내리는 게 저는 잉글랜드 주심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나는 진짜 그 참 웃긴 일화가 2년 전에 마리오 르미나가 태클한 다음에 반칙을 주심이 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울버햄튼의 르미나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왜요 하면서 달려갔는데 갑자기 퇴장을 줬어요 주심이. 근데 그때 이후에 그 프리미어리그 정확히 PGMOL인가 그 있잖아요. 네. 규정 설명하는데 거기 나왔던 그 트위터 내용이 르미나가 주심에게 달려들어서 퇴장을 줬다. 그 거기는 뭐 2명, 3명 이거 아니에요. 물론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 3명 그 룰이 제정되기 전이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뛰어 들어갔는데 그걸로 그냥 바로 퇴장. 그거 엄청 논란이 있었거든요. 아. 당시에 그냥 다이어 들어갔을 뿐인데 그걸 바로 퇴장을 주는 게 말이 되냐부터. 근데 다이어 든 거 자체가 주심이 신변에 있어서 위협을 느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명시된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2명, 3명 이상 뭐 맞아요. 항의할 시에는 카드가 나온다 이렇게까지 이제 번진 건데 아, 여러 가지로 잉글랜드는 좀 유독 더 항의를 좀 엄격하게 보는 경향은 있다. 그럼 루미나가 이렇게 뛰어갔을 때 이제 주심을 지나쳐가지고 저쪽 관중들은 왔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다 여기 간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럼 카드를 쓱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거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센스는 주심에게 부족할 것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지난 시즌에 막 되게 이런 거 많았어요. 막 주심 일단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고 그 그리고 맞아, 자체가 맞아. 그거 네. 있었어. 그래서 지난 시즌 초반이라 맞아요. 해가지고 좀 어이없다 얘네. 주심도 더럽게 못 보면서 네. 되게 뭐 권위만 되게 내세운다. 본인만 되게 높여주는 그런 규정을 계속 시즌마다 만들고 그렇지. 있고 지난 시즌에 막 특정 행위를 통한 항의에는 바로 또 경고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난 시즌 제가 이사를 한 4-5번? 3-4번 봤는데 주심한테 항의하다가 그냥 그 한순간에 경고를 2개 받아서 바로 퇴장당하는 경우가 한 3-4번 나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지속적인 그걸 해가지고 항의 때문에 경고 한 번 받았는데 선수가 이제 이거에 때문에 약간 항의하다가 어퍼컷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에.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어퍼컷 했다고 경고, 지속적으로 항의했다고 경고 이렇게 투 쿠션이 나와가지고 그 한순간에 바로 퇴장당한 상황이 한 번이 아니고 한 3-4번, 4-5번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주심 그냥 심기 한 번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 한순간에 경고를 2번 받고 바로 퇴장당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 이번 시즌은 아직까지는 좀 덜한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뭐 되게 황당한 판정이나 이런 건 안 나왔죠 이번 시즌에. 아, 그 모스케라 그거 말고. 모스케라. 그거는 근데 그거는 또 그냥 아예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규정에 대해서 주장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뭐 항상 뭐 어느 정도의 항의는 허용은 하나 좀 프리미어리그가 예민한 구석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선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제 컴파니 감독 밑에서 좀 불안한 점도 있었는데 이번 라운드에는 홀스타인키라고 했었는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계했었죠. 네. 네. 어제 콤파니와 김민재와 콤파니, 그 바이에른 뮌헨의 활약. 걱정 없다라는 좀 그런 의견도 좀 많습니다. 저도 굳이 걱정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볼프스부르크 전에 실수가 있었는데도 그 다음 경기 때 바로 선발로 쓴 점. 그리고 오른쪽 센터백에서 김민재 선수가 조금 뭔가 적응이 좀 안 됐거나 그 역할을 좀 과중하게 생각한 느낌이 부담스럽게 생각한 느낌이 있었으니 김민재 위치를 바로 왼쪽 센터백으로 바꿔줬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폴리에서도 그렇고 뭐 대표팀에서 오른쪽을 많이 뛰었지만 특히 나폴리에서 왼쪽 센터백을 참 잘했는데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이 왼쪽으로 가니까 이젠 조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선수 본인이 왼쪽을 조금 더 편해하는 것 같기는 하다. 네,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근데 사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홀스타인킬 같은 팀하고 했을 때 전반전에 그렇게 초반에 골을 그렇게 많이 먹어버리면 이 경기에 대해서 뭔가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쵸. 그러니까 너무 상대가 좀 굳이 따지면 약했으니까. 약했으니까.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의 어떤 그 잘한 점에도 잘한 거죠. 잘한 건데 어떤 전술적으로 뭔가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미 경기가 깨진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홀슈타인킬이 좀 많이 뛰려고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수들의 압박이 체계적이었냐고 보면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김민재가 그리고 이거는 김민재도 김민재인데 콤파니를 칭찬할 수밖에 없거든요. 팔리냐를 딱 수비형 미드필더에 고정시키고 그 옆에 키미랑 김민재 아니면 게헤이루까지 딱 그 팔리냐 쪽으로 집중될 수 있는 압박을 양 옆에서 분산해주면서 팔리냐는 볼 배급하기 좀 편해진 상황이 나오고 혹은 팔리냐가 수비를 중앙으로 끌어당겼을 때 왼쪽에 게헤이루랑 김민재 오른쪽에 키미히 볼 배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좌우에 항상 그렇게 넓게 선수들이 후방에 서 있기 때문에 상대 압박이 분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김민재도 꼭 자기가 너무 먼 거리까지 운반하지 않아도 되고 너무 먼 거리까지 패스를 주지 않아도 되고 왜냐면 바로 위쪽에 게헤이루가 있으니까 그렇게 딱 왼쪽에 짝을 이뤄주니까 게헤이루도 이 팀에서 참 잘해주고 있고 김민재도 덩달아 부담이 줄어들면서 더 잘해주고 있고 콤파니가 이렇게 좀 바로 전술에 대한 피드백을 선수에 맞춰서 계속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 진짜 저는 기대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미넨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주저앉았을 때도 무시할라 같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창의적인 선수도 있고 또 좁은 지역에서 득점할 수 있는 케인도 있고 네. 또 그나브리가 왠지 느낌이 좋아요. 초반에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아스날 레전드 그나브리가 왠지 초반에 여러분 좀 느낌이 좋지 않습니까? 나브리가.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초반 분위기가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있는 뮌헨인데 어쨌든
김민재 얘기를 마무리하자면 김민재는 이상 없다. 잘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도 순항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손준호 선수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저는 이 사건의 얘기를 들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손준호 선수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억류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왜 그렇지? 손준호 선수가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거에 엮일 선수라고 생각도 안 하고 특히나 우리나라 이제 K리그 선수들은 한번 이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손준호도 거기 그 분위기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중국으로 갔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에 엮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고 우리도 이제 이게 본인이 이제 기자회견 내용으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했는데 그 기자회견이나 여러 가지 나온 상황을 봤을 때 돈을 받은 거잖아요. 지금 네. 봤을 때 어쨌든 받은 거는 사실이고 근데 그걸 왜 받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을 못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원 FC와 계약 해지를 했고 전북에서 약간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추론을 해보면 전북에서 수원 FC를 갔을 때 수원 FC에서 뛰는 모습 봤을 때 전북에서 나갈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됐어요. 저 뛰는 모습 봤을 때. 그리고 왜냐하면 전북이 손준호를 보낸 이유는 몸이 안 좋구나. 그래서 전북은 지금 득점감이 필요하니까 손준호를 부담되는 손준호를 좀 보내고 손준호가 수원 FC에서 몸을 만들면서 뛰게끔 뭐 그런 어떤 이적이 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뛰는 모습 봤을 때는 전북이 쓸만한 선수인데 왜 보냈지? 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혹시 어떤 이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전북이 입수를 하고 뭔가 좀 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선수 생활을 같이 했고 뭐 멘토와 멘티 사이였거든요. 그런데도 뭐 이런 뭐 아직까지 뭐 이게 뭐 승부조작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게 안 밝혀졌지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3,700만 원을 받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잘할 때만 준호 얘기를 많이 했었고 막 그런데도 지금 또 안 좋은 상황에서도 제가 뭐 멘토로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온 얘기만 해보면 20만 위안을 왜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아쉬워요. 이거는 사실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이게 아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대가 없이 줬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승부조작 사건이나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민하잖아. 그리고 이미 연맹 차원에서도 그 승부조작 사건이 터진 뒤로 선수들 대상으로도 그런 승부조작 근절 캠페인 이런 어떤 유혹의 손길이 들어왔을 때 왜 거절을 해야 되는지 지금 혹시 누군가가 브로커가 있으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계속 이런 교육들을 있잖아요. 했었죠. 네. 근데 누군가 이렇게 돈 준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야지. 대가 없이 줘도 이게 작업이다. 이거 깔아놓는 거다. 이런 생각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정말 그 기자회견을 보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너무 힘들었지. 계속해서 좀 다운돼 있는 그런 저도 생활하면서도 많이 다운돼 있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문제 삼고 싶었던 멘트가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내 뭐 승리수당인가요? 뭐 어떤 돈인지 모르겠지만 뭐 내가 뭐 어떤 조건으로 이미 승리수당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어서 기억하고 있어서 승리수당으로 뭐 3천인가 4천을 받는데 굳이 3,700만 원에 마음을 흔들리겠냐 이런 내용의 뉘앙스도 인터뷰에서 그때 했었거든요. 손준호 선수가. 근데 그거는 변명이 될 수 없죠. 그거 없죠. 이유, 네. 사유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 정도 돈이 있는 사람인데 고작 이 정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유혹에 넘어가겠어? 그거는 그 누구도 그 말에 설득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지금으로서는 영 찜찜합니다. 그렇죠. 예. 찜찜하고 또 수원 FC는 분위기를 띄우지 못하고 또 대패를 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수원 FC 입장에서는 악재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손준호 선수의 어떤 이 사건이 또 나오는 대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인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철이가 분데스리가 지금 리버풀 유니폼을 입고 있긴 합니다만은 오늘 리버풀 얘기는 지금 영상 하나 찍었거든요. 네. 네, 하나 찍었는데 아직까지는 여유로워요. 3승2의 1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유로운 영상 분위기였었거든요. 그거 이따가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분데스리가를 중계하기 때문에 이재성과 홍현석 동시에 선발로 나왔습니다. 홍현석도 골 나올 뻔했는데 상대 골키퍼에게 이제 선방에 막혀서 아쉽게도 이제 데뷔골은 좀 나오지 않았던 장면이 있었는데 일단 마인츠는 되게 공격적인 팀이에요. 전방 압박 빡세게 하고
정말 그 뒤에 백스리를 쓰는데 뒤에 수비가 한 명만 있고 다 올라가는 그림도 정말 간간히 나올 정도로 정말 선수들이 측면 쪽으로 많이 올라가서 기존의 측면 자원들은 그만큼 더 박스로 들어오고 그러면 측면의 숫자도 많고 박스 안의 숫자도 많고 자연스럽게 공격을 할 때 압박할 수 있는 숫자도 많아지고 마무리할 때 뭔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도 많아지잖아요. 공격 빈도도 되게 많고 제 생각에는 이번 경기에선 이재성만 골을 넣었지만 추후 이재성, 홍현석의 한 경기에서 골 같이 넣는 그림도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팀이에요. 플레이 장면을 보니까 굉장히 두 선수 다 유연하더라고요. 홍현석도 꽤 센스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팀에 도움이 됐는데 근데 중요한 건 팀이 이겨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상대방이 한 명 퇴장을 당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골을 먹으면서 졌잖아요. 졌죠. 마인츠 그 얘기를 해주세요. 이재성, 홍현석 잘하는 거 우리 들어야 돼. 네. 근데 이재성, 홍영석만 주구장창 뛰고 이 팀 강등당하면 의미 없죠,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인츠 왜 못하는 거예요? 감독 잘라야 돼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11경기 무패 달리다가 패배에 한 번 당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11경기 무패인데 지금 3경기 2무 1패면은 그 승점 2점이 그건 아시죠. 무슨 무패로 온 것도 아니고. 이게 못 이기는 네.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수비가 없어요, 수비가. 수비 자원이 없어요. 아 자원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겨우 옌츠 선수 임대로 데려와가지고 뎁스 좀 메꾸긴 했는데 라이치 잔부상도 많고 기량 많이 떨어져 있고 슈테판벨도 있었고 나이가 워낙 많이 차 있는 네, 선수고 네. 한슈올센이 이번 경기는 목이 아파가지고 경기를 못 나왔고 그리고 도미니코가 오른쪽 센터백을 보는데 사실 카드만 많이 받고 물론 잘하긴 해요. 근데 카드 많이 받고 약간의 리스크가 없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결정적으로 전술이 되게 공격 일변도라 역습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경기는 재밌더라고. 경기 진짜 재밌어요. 경기 마인츠 경기 보면 재밌어. 그냥 축구의 원초적인 재미를 느끼게 해. 그 원톱은 좀 어때요? 마인츠? 원초 부르카르트는 이번 경기는 물론 좀 보이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되게 잘하는 선수입니다. 원래 되게 꾸준했던 공격수였잖아요, 마인츠에서. 원래도 좀 내려와서 상대 센터백 당겨주고 연계하면서 윙백한테 볼 벌려주고 순간적인 침투로 골 넣어주고 부르카르트의 스타일은 이제 2라운드 슈투트가르트 전에 넣었던 골들만 보더라도 박스에서의 움직임이나 결정력이 꽤 괜찮은 선수예요. 근데 문제는 미드필더도 사누카이슈랑 나딤 아미니 이외에는 미드필더를 뛸 만한 선수가 없어서 상황에 따라서 이재성이나 홍현석이 강제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분명 시즌 중에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수비도 지금 믿고 쓸 만한 자원이 부족하고 전술은 너무 공격 일변도라 뒤가 많이 열린다. 그래도 공격 1분도 치고는 한 골밖에 못 넣은 건 정말 아쉽기도 하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재성, 홍영석이 같이 뛰는데 이거 못 이기면 이거 솔직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또 비판해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 그 팀 안에서는. 근데 다행히 이번 경기는 홍현석이 나가고 나서 다행이나마는 좀 그렇죠. 이번 경기는 홍현석이 나가고 나서 실점이 나왔어요. 근데 딱 홍현석이 나가니까 전방 압박 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각에서는 홍현석 왜 이렇게 일찍 뺐냐 뭐 물론 체력적인 부분 때문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아쉽다라는 반응도 나올 정도로 홍현석이 초반부터 이미 마인츠 팬들한테는 눈도장을 좀 찍고 있다. 네, 그렇게 봐야죠. 마인츠 선발을 했을 때 아시아인이 3명이나 됐잖아요. 네. 와, 그것도 좀 특이한 경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그리고 심지어 사노카이슈도 공격 상황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상대의 수비 미드필더 사이 공간에 아시아 선수 3명, 이재성, 사노카이슈, 홍현석 3명이 다 같이 있는 경우들도 제법 많습니다. 야, 아시아 나가! 네. 수비는 독일이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 수비는 독일 사람! 그랬더니 독일이 하는 수비가 불안해. 이게 독일 이거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네. 한국, 일본 같이 있어서 이제 독일이 약해졌어. 네. 어떤 분 댓글이 마인츠 경기는 재밌음, 근데 짐 이게 좀 눈에 띄었거든요. 그렇지. 네, 공격적으로는 잘 하는 것 같네요. 홍현석 선수 사실 주전으로 뛸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처음에 나왔는데 계속 잘해. 활약상도 좋고 있는 거예요. 오자마자 바로 뛰었으니까. 지프나 뭐 비도비치 그리고 오니시보 그 자리를 뛸 수 있는 선수들 경쟁할 자원들이 이미 있었는데도 홍현석이 그냥 가자마자 바로 선발이고 지금 폼이 꽤 좋아서 둘 다 계속 선발로 나와도 이상할 게 없어요. 이재성도 홍현석도. 네. 근데 마인츠가 지난 시즌에 정말 어렵게 잔류했잖아요. 네. 이번 시즌에도 그런 느낌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승리가 없긴 하지만 지난 시즌만큼은 아닐 것이다. 지난 시즌 지금은 이제 우니온 베를린에 가 있지만 이 보 스벤손 감독은 너무 롱볼 일변도의 전술이라서 물론 잘할 땐 잘했지만 마인츠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한계가 드러난 감독이었고 지금 마인츠가 하고 있는 축구와 보 스벤손 감독의 지난 시즌 전반기 축구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허. 그리고 중간에 얀 지베르트는 그런 마인츠의 완성된 압박 스타일마저도 본인이 무색무취로 거의 개조하다시피 하다가 중간에 들어온 감독이 중간에 또 잘리고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 헨릭센이 오면서 팀을 완전히 구해낸 지난 시즌의 사례였거든요.
지금까지 못 이기고 있긴 하지만 마인츠의 장점은 이 경기력이 어떤 팀을 만나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편이에요. 아하. 수비는 브레멘이 역습을 워낙 잘하는 팀이다 보니 이 잘했던 또 팀이다 보니까 이번엔 당한 건데 잡을 만한 팀에게 마인츠의 공격력은 분명 힘을 줄 것이고 워낙 공격적인 스타일이라 간간히 강팀 상대로도 이렇게 매력적인 경기 한 방을 살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전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자유할 거다. 미넨 만나가지고 뭐 30초 만에 골 먹고 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 11경기 무패 이전에 마지막 패배가 미넨전이었는데 그때 대패였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마인츠가 다른 분데스리가 팀들을 봤을 때 그래도 잡을 만한 팀들이 전 있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정말 진짜 볼 게 많아요, 여러분. 이게 뭐 마인츠 경기 재밌으니까 또 봐야 되고, 뭐 바이에른 뮌헨 뭐 김민재 경기 또 봐야 되고, 전 또 이번 시즌에 뭐 풀 경기는 아니더라도 안 했던 라리가를 또 보기 시작하거든요. 은바페 때문에. 왜냐면 은바페가 진짜 스타인가 봐. 나도 모르게 라리가 그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봐요. 근데 진짜 열심히 보시네. 제가 네. 어제도 막 엊그제도 그렇고 입중계를 자 그래도 회사에 있으면서 계속 틈틈이 뭐 하는 거 있나 보는데 네. 계속 틀어져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나오고 출근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퇴근할 때까지 계속 틀어져 있어요. 볼 게 너무 많아. 또 바르샤 잘 나가고 있죠. 네. 프리미어리그 다 챙겨봐야 되죠. 뭐 그러니까 되게 가만히 입중계하면서 봤는데 주말 동안에 전 세계에서 축구 경기가 몇 경기 일어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1부 리그만 생각하지만 2부, 3부 경기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부, 3부 경기도 있고 그러니까 보니까 꼭 다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 진짜 전 세계 지구인들이 참 축구에 미쳤구나. 맞아. 진짜 축구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생각을 해봐. 여자 축구까지 포함해가지고 주말 동안에 진짜. 축구가 얼마나 진짜 많이 수많은 경기가 이제 펼쳐질까 생각하면 셀 수도 없을 것 같아. 전 세계에. 저도 주말에 저번 주인가? 제가 원래 주말에 항상 방송이 있어요. 킥오프쇼를 하든 중계를 하든. 근데 저번 주인가 한번 웬일로 그냥 통째로 일정이 없었던 날이 있어가지고 그날 뭐 아침이 아니고 저녁 8시 반? 그 첫 경기부터 새벽 한 3시 45분까지 저도 슈맨처럼 처음부터 쭉까지 다 봐봤거든요. 근데 힘들더라고요. 힘들어. 그 경기가 그 경기 같고. 아무튼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축구 경기가 주말 동안에 정말 많은 경기들이 일어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홀란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이스타TV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영주 형하고 찬우 형하고 있었는데 홀란드 월크라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안 나왔어. 그러니까 나도 얘기하고 내가 나왔으면 지금 얘기 안 저 했죠. 나중에 얘기 들었어요. 네. 홀란드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당시 분위기를 보니까 지난 시즌에 홀란드가 약간 좀 부진할 때가 있었잖아요. 약간 좀 큰 경기에 약하고 그럴 때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느낌이 뭐냐면 홀란드 월클 아니야 이런 거보다 그때 좀 부진했을 때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인데 사실 지금의 어떤 모습을 보면 월클 중에 초월클이죠. 네. 골 감각은 네. 기가 막혀요 진짜. 4경기에서 9골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정말 몇 골로 올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브렌트포드전에서 2골을 추가하면서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4경기 9골을 득점하고 있습니다. 4경기 9골이니까 산술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치긴 한데요. 이걸 대본에 써놨네. 이걸 내 입으로 말하기도 좀 민망하긴 한데 지금. 네. 4경기 9골이니까 산술적으로는 85골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래 85골 넣잖아요. 이건 85골 넣기 전에 도가니가 나갑니다. 이거는. 네, 그 정도로. 그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궁금해서 그 홀란드 첫 시즌 때 있잖아요. 첫 시즌 4경기 때 몇 골 넣었나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때 페이스도 진짜 좋았거든요. 이때 페이스가 첫 4경기에서 리그 기준입니다. 첫 4경기 6골이에요. 근데 올 시즌은 첫 4경기 9골. 그래서 산술적으로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38경기 85골까지 네.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브렌트포드전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그때 오른발로 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냥 그냥 가볍게 이스타 제로 채널을 운영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축구 얘기를 좀 하려고 홀란드 얘기를 한번 좀 대본을 써가지고 올렸어요. 근데 그때 내가 홀란드가 지난 시즌에 조금 골이 줄어들었던 이유가 지난 시즌보다 오른발 슈팅 골 개수가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오른발도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브렌트포드전에 오른발로 골을 넣었죠.
그리고 두 번째 골에 그 공간 만들어 놓고 이제 득점한 그 장면은 그러면 수비가 진짜 벽을 느낍니다. 그런 식으로 공격수가 움직이면 자기가 뛰어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등 줘놓고 공간 만들어 놓고 하면 어때요? 그럼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는 사실 공격수가 등을 진다 그러면 이렇게 등지는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뒤로 등을 쳐서 탄력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그 치고 들어간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완벽한 괴물 공격수다. 자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저렇게 뛰는 거. 저도 두 번째 골 보고 약간 모래를 통 쳤던 게 원래 보통 공중골 이렇게 딱 날라오면은 공격수들이 그냥 같이 이렇게 옆으로 경합하면서 같이 뛰어야지. 이 오는 속도에 맞춰서 속도 줄이면서 약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예 그냥 냅다 스프린트해서 먼저 앞선 다음에 그냥 등으로 이렇게 치면서 딱 자리를 확보한 거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도 있구나 하고 이번 골장면에서 처음 알았어요. 이게 종종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홀란드의 그런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축구 선수 출신 레벨이 높은 데까지 뛰었던 선수들이 동호회인들하고 축구했을 때 이렇게 여유 있게 공을 차요. 본인의 공간을 막 엉덩이 딱 막 밀어놓고 맞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찬단 말이야. 근데 그건 뭐냐? 레벨 차이가 이렇게 있었을 때 그런 플레이가 나와요. 예. 근데 홀란드가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세계에서 0.1%가 다 모여 있는 곳에서 그런 이런 플레이를 보여줬다. 그리고 등을 줘놓고 했다. 자, 그거는 뭐냐면 한 두수 세수 앞을 내다본 겁니다. 수비 동선 파악 진짜. 완료. 그리고 내가 서 있을 곳 파악 완료. 그 다음에 얘가 나한테 부딪혔을 때 나 안 밀릴 자신 있어. 그거 완료. 이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어쨌든 홀란드는 서 있는 거잖아. 왜냐하면 보통 공격수는 앞쪽으로 공간에 볼이 왔을 때는 그걸 빨리 차지하려고 뛸 생각을 하지. 섰다가 갈 생각을 안 해요. 누가 그렇게 하냐고. 본인이 그 뒤에 수비가 미는 것까지 다 계산한 것 같아. 살짝 그러니까. 그 감속을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감속을 해야지. 왜냐면 네. 막아야 밀어주니까 되니까. 또. 네. 딱 막아놓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쓴 다음에 출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다. 저도 진짜 그동안 축구 경기 많이 봤다고 자부를 했는데 이번 골장면은 진짜 좀 신기하고 참신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홀란드에게 다음 경기에서도 자신감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홀란드가 지금 해트트릭을 이제 이번에는 기록 못했는데 해트트릭 신기록도 지금 뭐 통산 신기록 또 지금 갱신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시즌 홀란드 좀 다르게 보이나요? 네, 확실히 이번 시즌이 또 개막 직전에 유로도 있었고 쿠파 대회도 있었잖아요. 근데 혼란이 아무래도 노르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체력적으로 준비할 개인적인 그런 시간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이 페이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면 2022-23 시즌도 다른 선수들은 중간에 월드컵이라는 큰 부담이 있었지만 홀란은 이것도 노르웨이의 아픔이긴 하나 월드컵을 못 나갔기 때문에 그 기간을 쭉 쉬고 체력적으로 좀 후반기 때 이점을 가진 부분도 있었죠. 그래서 김원일 원일이가 봤을 때는 홀란드 같은 공격수 좀 막아봤나요? 비슷한 게 김신욱 아닙니까? 아닌가? 맞아요. 비슷한 게. 비슷해요. 느릴 것 같죠? 느릴 것 같은. 김신욱. 되게 빠를 것 같지 않죠? 엄청 빠른 느낌 아니에요? 혼란처럼. 근데 같이 뛰면 빠르더라고. 본인이 느린 건 아니고요? 나는 빨랐다. 빨랐어요. 네네네. 공 잘 찼다고는 안 하지만 그래도 그 빠른 걸로 좀 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굉장히 네. 빠르고 뭐 사실 홀란드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그 상대 수비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나올지. 그냥 얘는 한번 감속 없이 그냥 들이다 까보자라고 하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수비수들 얘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냥 뒤에서 그냥 조진다 씨 그냥 등 그냥 박자 이런 느낌으로 할 거라면 근데 저도 뭐 홀란드랑 뭐 김신욱이랑 뭐 이렇게 뭐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저도 김신욱을 막을 때 그냥 100%로 가보자. 그냥 얘를 그냥 무릎으로 찍든 그냥 뭐 어깨로 그냥 갖다 까든 해서 가보자. 그래서 뒤통수로 그냥 박았어요. 그냥 공 없이. 누굴? 신욱이를 박았더니 갑자기 여기서 무슨 뭐 초사이언 다시 변신하면서 이러더니 이러더니 다시 나오는 거야. 나오더니 다시 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있다가 막 뚝뚝뚝 이러더니 다시 나와. 아마 좀비 아니에요? 아마 홀란드도 수비수들이 때려 박았을 때 뭔가 다시 이렇게 뭐 박았어?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뭔가 공포. 나는 그때 사실 공포감을 느꼈거든. 신욱이한테. 뭐지 얘? 이렇게 때려봤는데 다시 살아나네. 홀란드도 마찬가지로 그 프리미어리그급의 막 이런
굴빵한 센터백들이 와서 박았을 때 얘가 움직이지 않는 걸 보고서 수비수들에게는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몇 번 얘기했지만 저 김준우 선수하고 자선축구 대회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풀살아서 몸싸움을 했는데 처음에 난 깜짝 놀랐어요. 딱 이렇게 딱 부딪혔다? 내가 어디 시멘트 벽에 부딪혔나? 기분이 너무 나빠지는 거야. 역시 프로 선수는 힘이 좋네가 아니고 너무 아프고 딱딱하니까 내가 기분이 되게 멍청하게 내가 그냥 벽에다 꼬라박은 것 같고 약간 이상하게 오묘한 기분이 들더라고. 근데 저 그때 아마 제가 뒤통수 받고 저는 앞통수로 박았거든요. 그래서 난 나갔거든. 근데 안 나가신 거예요, 김신우 선수는? 걔는 안 나간 거야. 저는 나가서 열받아가지고 막 들어갈게 이랬어요. 그 AT 선생님한테 나 빨리 들어갈 수 있다. 근데 AT 선생님이 아는 거야. 지금 이미 얘가 좀 정신을 좀 뭔가 그게 왔다는 거를. 근데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이제 날 빨리 들어갈게 했는데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 트레이너가 원이라 30초만 기다려. 30초만 기다리고 호흡하고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딱 일어나서 들어갈게 했는데 나는 휘청하더라고. 그때 들어갔으면 사실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신욱이는 그냥 아마 공포감이지. 내가 뒤에서 나갔는데. 근데 홀란드도 아마 뭐 다르겠지만 그런 수비수들한테 공포감을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트레이너 얘기를 좀 풀어서 하면 원이라 30초만 기다려 이거지만 원이라 기다려. 야 이 새끼 너 지금 들어가면 이 새끼야. 기다려 이 새끼야. 이러면서 몇 번을 해도 너 똑같아 임마. 그랬다. 근데 홀란드는 어쩌겠어. 이거 어떻게 막어? 홀란드 X축값이 다 지금 이번 시즌 골 넣은 골들이 다 낮아요. 예.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골을 많이 넣는다고 지금. 아마 그런 공격수들은 손도 잘 사용하거든요. 홀란드 경기를 보면 손으로 이렇게 살짝 밀었는데 수비수들이 다 뒤에 가 있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도 공격 슈팅 장면을 많이 만드는 그런 장면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홀란드 경기를 보면 좀 경악스러운 장면들이 많은데 지속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맨시티가 이번 주중에 챔스를 인테르랑 합니다. 인테르랑 합니다. 네, 그래서 찬우 형하고 입중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시티와 인터밀란 입중계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선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또 K리그 얘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하위권 얘기부터 할게요. 매 라운드마다 분위기가 계속 다 바뀌고 있습니다. 하위권에 있는 팀들이 거의 모두 다 승리를 거둔 가운데 인천만이 승리를 거두지 못했는데 제주도 대패를 했고 맞죠? 네. 대구한테 0대4로 졌습니다. 네. 그리고 대전, 전북, 대구만 이제 승리를 했고 인천도 졌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제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홈에서의 경기라서 대구를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홈에서의 패배였기 때문에 팬분들이 느끼기에도 더 실망이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올라오나 싶었지만 최근에 보면 제주도 사실 흐름이 썩 좋지 않은 게 사실이죠. 제주 안 좋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여기서 제일 대전, 전북, 대구, 인천 중에 제일 분위기가 좋은 팀은 진짜 정말 예상 못했습니다. 저도 대전입니다. 그리고 황선우 콜이 나왔다. 이게 축구입니다. 이게 축구예요. 네? 지금 어쩌면 황선홍 감독은 대한민국 어떤 축구인 중에서 대전 팬뿐만 아니라 많은 축구맨들에게 비판을 더 많이 받았던 감독입니다. 근데 지금 황선홍 이름이 나왔다? 이러면은 대전의 분위기를 지금 대전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증거 아닐까요? 저도 황선홍 한번 콜 해도 여기가 서울 대구경기장이라 생각하시고 저번에 그때도 뭐 한창 안 좋을 때 그 감독님 얘기 나왔을 때 굉장히 잘 되시는 거 보니까 잘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여기 와가지고 저도 신나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대전의 상승세가 놀랍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전의 경기를 다 풀 경기를 지금 챙겨보지 못했는데 어제 경기는 체크를 좀 해봤거든요. 일단 속도감이 달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선수단에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플레이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그건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리고 고등학교를 대전에서 나왔고 저 대학교도 대전에서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전에 친구가 좀 있는데 그 대전에서 친했던 친구 한 명이 대전 서포터즈를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저번에 황선홍 됐을 때도 되게 비판적이고 안 좋아했거든요. 요새 얘기하면 거의 우디르급 태세 전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대전 서포터즈니까 이 서울 원정도 지금 서울로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도
왜 또 이겼잖아요. 심지어 서울이 최근에 분위기 제일 좋았던 팀 중에 하나였거든요. 확실히 황선홍 감독이 이거 대전 결국 강등 안 당하고 이번에 시즌 이렇게 유지하면은 대전 팬들의 마음을 진짜 완전히 되돌려놓는 상황까지 만들 수 있겠다라고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요시다 다츠마 그 일본인 코치가 오고서 맞아. 7월 초에 오고서 갑작스럽게 흐름이 쭉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코치가 그래도 전술적인 부분에서 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더더욱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적지 않게 들려오곤 있더라고요. 어허. 이러면은 이제 코치라는 어떤 존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감독도 전술적인 능력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이제는 팀을 운영했을 때 감독은 책임지는 사람이고 결심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실례로 어떠한 감독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실례로 강원도 그랬기 때문에 정경원 코치와 시너지가 나면서 좋은 분위기를 낼 수 있었고 이전에 뭐 지금 인천은 지금 힘들긴 합니다만은 조성환, 최영근 감독도 그랬던 적이 그렇죠. 있었고 네. 또 대전이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 분위기 쇄신하면서 이런 코치가 들어오면서 분위기를 바꾸면서 반등할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현대 축구는 약간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전반 끝나고 감독한테는 수많은 정보가 들어옵니다. 수 코치 와가지고 막 한 3분 동안 얘기하고 분석가 나와서 얘기하고 그리고 막 라카룸 들어가기 전에 다 얘기하는 거야. 네. 이거다 그래서 얘기하는 저는 거. 그때 포항에서 김기동 감독님 계실 때 그 관중석에서 봤거든요. 근데 안 들어가더라고. 전반 경기 내용이 안 좋았는데. 근데 그 운동장에서 맞아, 무슨 계속 얘기하냐면 얘기해. 분석가 나서 얘기하고 수석 코치 얘기하고 뭐 막내 코치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동계훈련 때 만나서. 사실 뭐 그때 어떤 게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많은 얘기들은 하지. 근데 선택하는 건 내가 선택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감독이 이 정보를 듣고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맞아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결심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감독의 한 프로팀 감독이 있을 때 감독은 좀 내비둬야 돼.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다른 일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머리가 좀 가벼워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독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 말만 맞다고 해서 본인이 다 진두지휘하잖아요. 그 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해서 옛날엔 됐어. 옛날에는 꽤 단순하게 팀을 운영했기 때문에 옛날엔 될 수도 있었는데 요즘은 분석이다 뭐다 해가지고 상대팀을 다 준비해서 나오는데 그걸 감독 혼자 한다? 그거는 신입니다, 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아마 감독에 대한 실책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경기장에서 정말 숨을 데가 없다고 그렇지. 감독도 숨을 데가 없고 선수들도 숨을 데가 없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또 요즘은 각 구단별로 락커 안에서도 카메라 다 찍잖아요. 맞아요. 네. 얼마 전에 떴더만 김파공 감독 네. 이번 경기 거 떴더라고 락커 바로 떴더라고. 왕에게 도전하는 거. 왕에게도 어떻게 할 거야? 5대5 경합에서 지고 있잖아. 하는 그 얘기 맞죠? 우리 왕이란 말이야. 우리한테 도전하는데 가만히 있어. 역시 경상도 억양은 이렇게 해서 울산이 이겼다. 그렇죠. 네. 그게 강원전이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라커룸 대화까지 다 나오는 판이니까 네. 선수들 동기부여 시켜야 되지 정보 어떤 전달 오는 거에 대해서 혹시나 결심을 해야 되지 정말 어려운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코치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어떤 그 일본인 코치를 우리가 추후에 또 알아보긴 하겠지만 일본인 코치를 영입함으로써 팀이 변화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대전의 기사가 진짜 지금 6경기 동안 패가 없는데요. 4승 2무입니다. 미쳤어요. 4승 2무야. 자, 서울 잡았죠. 광주, 김천, 인천, 수원, 대구에게 지지 않고 있는데 물론 남은 일정이 힘들긴 해요. 전북과 울산. 그리고 뭐 제주는 뭐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북과 울산은 분명히 부담이 될 거지만 여기에서마저도 무승부만 해도 와. 해도 진짜 엄청난 성과를 내는 거다. 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강등권 싸움에서 강등권 얘기를 전문가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누가 덜 잘하느냐가 아니라 덜 못하느냐 싸움이라고 했는데 올 시즌은 사실 잘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지금 딱 되면은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 보여. 맞아. 근데 날씨도 사실 지금 계속 더위가 좀 이어지고 있고 변수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 날씨가 더워서 이 플레이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찬바람 불면은 분위기가 이제 싹 나오고 이 팀은 끝났다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분위기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어느 팀이든 잔류할 수 있고 맞아요. 어느 팀이든 강등당할 수 네. 있다. 이제는 진짜 못하면 강등이다. 라는 건데 어쨌든 전북과 대구 이번에 대구가 제주에게 승리를 하면서 이거 거의 나중되면 승점 6점짜리 경기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구도 엄청난 승리를 잡아낸 거고 전북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 있습니다. 대전 방금 말씀드렸죠. 지금 안 좋은 팀은 제주하고 인천이다라는 건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인천 입중계를 했어요. 참 입중계를 어제 잘했다. 바로 하셨잖아요. 예, 인천이 꼴찌라는 얘기를 듣고 이 인천 경기를 봐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입중계를 했죠. 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앞에까지 잘 만들어요. 은근히 그 전반까지를 볼 잘 보냅니다. 계속 수세에 몰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무고사가 계속 연속골을 넣으면 연속골까지 하고 무고사가 지속적으로 골을 넣어주면서 계속 이제 승점 방어를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앞에서의 그 슈팅 퀄리티가 너무 떨어집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마무리가 마무리가 안 된다. 네. 이거는 선수 실력이거든. 아니 뭐 심리적인 요인도 있겠지. 근데 눈에 그 보이는 어떤 그 결과를 봤을 때, 그러니까 내용물 봤을 때, 그 장면을 봤을 때는 와 너무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답답했습니다. 심재욱 PD가 이제 인천 팬인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작게 좀 얘기해 주세요. 뭐 간단하게 저 전달해 드릴게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앞까지 뭔가 꾸역꾸역 만드는 건 보이는데 앞까지 만드는 거 보이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사실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그거 잘 모르겠다. 왜냐면 어제 나온 슈팅 같은 것들도 보셨지만 이게 그 앞까지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서 뗀 슈팅이냐 하면 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는 사실 이 강등권 싸움을 준비할 때는 뭐 강등 전문가? 디테일한 거를 이제 좀 버리고 버려야 이제 돼. 이제 개싸움 모드로 이제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지금 8경기 남았는데 디테일을 버리나요? 이제는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제 준비해야 된다. 개싸움 준비해야 개싸움 된다. 준비해야 된다. 네. 개싸움 준비해야 되고 정말 그 전사들만 남겨라. 전사 남기고 이제 나머지 좀 의욕이 떨어진 친구들은 이원화를 할 필요가 있다. 만나지 않게끔. 이거 원일이가 이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네. 야, 나 이 팀에서 무조건 잘 이겨야 되고, 나 들이받을 전사 거야. 그냥 눈 돌아간 애들만 한 17, 18. 스쿼드 40명까지 필요 없어 지금. 근데 몇몇 애들은 자기 별로 못 뛰고 하니까 뭐 강등당도 말든 다음 팀 준비해야지 뭐. 나가야지 나는 뭐 이런 애도 있을 거 그런 아니야. 친구들을 이제 격리. 잘 만나지 않게끔. 만나지 않게끔. 운동을 안 시킬 수도 없으니까 좀 격리 시켜놓고 뭐 이제 1군 뭐 25명이 나가든 아니면 이 친구들이 좀 어디 뭐 다른 전주련에서 좀 생활을 하던 가든. 나머지 지금 한 8경기 남은 동안은 좀 만나지 않게끔 스쿼드 이원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군대를 치면 특수 임무대 같은. 해안 보내야지. 해안가 보내고. 아니 누구 군대 보내라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군대에서 따지면. 특수 임무대 같은 그렇지. UDT 이런 어떤 특경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찰, 그렇죠. 스완 이런 팀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맞아요. 딱 그 팀만 그 팀만 좀 해가지고 좀 똘똘 뭉치게 만들어야 된다. 똘똘 뭉치게 만들어야 된다. 괜히 막 이쪽에 있는 친구들까지 다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지금 우리. 해가지고 또 분위기 또 다운되고 맞아요. 네. 뭐 집중력 분산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일리가 있어.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진짜 역대급 강등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K리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토크 방송을 준비하고 있고요. 1부와 2부를 다 다루는데 생각했을 때 이제 2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앉아가지고 좀 전체적인 어떤 2부 상황을 좀 얘기하는 식으로 가질 거고 1부는 여러분 다 이제 이런 내용 다 히든풋볼이나 여기저기서 다 들었기 때문에 1부는 이제 술방으로 녹화로 술 마시면서 허심탄회하게. 사실 지금 인천 좀 어렵고 제주 그래도 좀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술 먹으면은 에이씨 봐봐 여기 뭐 이런 분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K리그 토크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파이널 A 분위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포항은 정말 이거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게 틈틈이 오느냐 한 번에 오느냐인데 너무 한 번에 왔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초반에 너무 그런 드라마를 너무 많이 찍어서 너무 많이 찍었다. 이런 힘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지 않았나 후반기에 갈수록. 근데 뭔가 이 6패도 사실 쪼개놓고 보면 할 수 있는 건데 한 번에 오니까 사실 초반에 좀
그런 것들을 좀 끌어쓴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포항이 드라마를 너무 많이 찍었다. 초반에 너무 많이 찍었어. 너무 많이 찍었어. 사실 막 그 전민강이 막 거기서 막 그렇게 느끼고 막 그게 정민가 무시하지 마.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너왜 쓸데없이 지금 전민가 나올 분위기도 아닌데 왜 전민가 얘기가 왜 나와? 전민가만 꼴렀냐? 눈을 떴잖아요. 걔는 눈을 그 친구는 사실 올 시즌에 너무 좋고 잘해가지고 눈을 뜬 그게 있는데 좀 초반에 너무 몰아쓰지 않았나. 예. 그러다가 이제 또 갑자기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제. 아 그래? 예, 올라가야죠. 이제. 올라가야 된다. 6회까지는 사실 좀 너무 그 박태 감독님께서 너무 그런 그 드라마에 대한 이 대본을 좀 길게 좀 끌고 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반등 쳐야 될 시기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반등해야 되고 지금 어쨌든 이 분위기를 끊기 위해서는 무승부라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무승부하고 순위 이 정도 유지하고 FA컵 우승하면 됩니다. 아. 사실 그게 포항이 사실 이번 시즌의 목표 실질적인 목표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초반에 잘 나갔을 때 막 1등, 2등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와 포항 이 정도라고? 야 대단하다. 박태환 감독 대단하고 포항 선수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처음 예상했을 때는 파이널 A 정도에 머무르는 정도까지 예상했잖아요. 초반에요? 초반에. 저는 B로 예상했어요. 아 B로 예상했어? 네. 실제로 비로 사실 너무 힘들 거라는 그런 갑자기 이제 혹시 포항에서 제주 이적할 때 뺨 맞고 이적했어? 아니. 어디 뭐 맞고 이적했어? 너무 걱정이 너무 그 사랑하는 마음에 걱정이 커가지고 네. 아 이거 너무 쉽지 않다 어. 이런 그 감독님 갑자기 나가시고 이래가지고 네. 그래도 초반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승 막 얘기 나왔을 때도 네. 딱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좀 6연패 하는 거 보니까 네. 가슴이 아프긴 합니다. 근데 이거 끊어야 됩니다. 사실 이게 물론 지금 승차차가 나기 때문에 포항이 강등당한다 이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파이널 B도 내려가면서 계속 허덕거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 무승부로 다음 라운드에는 끊어가면서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근데 순위표로 봤을 때는 광주하고 4점 차인데 정규리그 남은 경기는 3경기입니다. 진짜 모르는 일이거든요. 어떻게든 위기를 끊어내는 게 크다라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또 포항 팬분들이 이동희 선수 빠진 게 좀 시기상 아쉽다. 그러면서 조금 포항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아침 일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상하에서나 원정만 다녀오면 3경기 모두 홈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정에 대한 부담은 좀 덜은 상태에서 남은 일정을 보낼 수 있는데 아침 변수는 광주도 있습니다. 나는 궁금해. 광주가 아침에서 어떻게 할지. 그리고 나는 인천이 지난 시즌에 아침 나갔을 때 엄청 응원했거든요. 예. 그리고 재밌었잖아. 인천. 잘했어요. 뭐 일본 가가지고 막 일본 가가지고 인천 애들 막 울고 그랬잖아. 그때 다 잘했는데 그 조에 있는 팀들이 다 잘해가지고 그래. 진짜 아쉽게 떨어졌어요. 그렇지. 인천이. 그래서 광주도 아침에서 좀 달라진 모습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나는 우리나라 와가지고 좀 잔디 때문에 좀 쪽팔려서 어떡하지 그거. 그 광주 월드컵 경기장은 그래도 잔디를 좀 공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월드컵 경기장은 현혜 형이 찍었던 영상을 봤어요. 현장에서 찍어주셨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후현장은 물론 지금 난장판인 거 다 아시겠지만 경기장은 그래도 좀 공사를 했다고. 근데 그것도 약간 클로즈업해서 보면 조금 긴가민가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약간 좀 그 메꾼 흔적이 보이긴 한데요, 현장이. 아니 근데 저는 이 잔디를 또 그 한국 잔디라 그러잖아요. 그 누래지는 잔디. 그게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이 한국 기후에. 그렇긴 그게 한데 뿌리가 사실 그 한국 잔디는 뿌리가 막 엉켜있거든. 누래지긴 하잖아. 네, 근데 이 양잔디라 그러죠. 이 사계절 잔디는 뿌리가 문제예요. 뿌리가 안 박혀가지고 이걸 뭐 들리니까. 위에가 좋다고 한들 이 뿌리가 안 박혀서 이 스터드에 다 들려버리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사실 이 잔디 얘기를 히드풋볼을 제가 거의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 7, 8년째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잔디 얘기했었어요. 그때부터 얘기해서 잔디 얘기를 별로 안 하는 편인데 지겨우니까 여러분도 지겨울 것 같았고 근데 그 울산 강원 제가 입중계했으니까 그 경기 보니까 울산 강원 잔디만 좋았잖아요. 경기 진짜 무지하게 재밌었어요. 훨씬 더 재밌었을 거야 진짜. 훨씬 더. 그 윤일록 선수 그 파인 거 있잖아요, 장면. 어. 그 뛸 때 파여서 넘어진 장면.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장면이죠, 진짜. 나는 굉장히 실력적으로도 많이 K리그가 올라온 것 같아. 사실 그런 잔디에서는 저도 제가 만약 지도자면 그냥
뻥뻥 내질러 이러는데 거기서도 이제 뭔가 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전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그런 잔디에서 여러분 잘 찰 수가 없어. 선수들이 플레이를 생각하고 선수 돌아다니는 거 이제 견눈질을 보면서 이제 그런 움직임 파악해야 돼. 왜? 공은 변수가 없으니까 잘 굴러오니까. 근데 그런 잔디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 주위를 보는 게 아니고 공을 봐야 돼. 왜냐면 공이 튀니까. 그죠. 컨트롤할 때 끝까지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야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신경을 여기에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야, 밥 먹으면서 그냥 공 차고 이렇게 패스해야 되는 선수들인데 그 완전 프로 선수들이 근데 공이 튀니까 이것만 보고 있는 거니까 플레이가 나오냐고. 안 나오지. 금요일날 밤에 하는 경기인데 22,000명이었거든요. 대단하잖아요. 사실 인기도 대단해, 지명 관심도도 대단한 빅매치고 참 많은 팬분들이 주목을 해주셨는데 그에 상응하는 아주 좋은 잔디 컨디션이었으면 우리 선수들의 노력과 실력, 팀의 발전된 모습, 팬들의 기대, 늘어난 K리그의 인기 딱 잔디까지 호응해줬으면 최고의 명경기가 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참 곱씹어보면 아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정환 감독은 아마 뭐 잠깐 말하자면 울산 그 강원 경기 이제 1위 결정전에서 아마 속으로 생각할 거야. 잔디 좋았으면 우리 어떻게 될지 몰랐다. 적어도 지지 않았다. 왜냐면 강원이 주도하는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강원 축구를 못했으니까. 물론 이제 울산이 반대로 잘 대응한 것도 있지만 상대방 진 팀 입장에서의 어떤 변명을 하자면 그런 변명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거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잔디 얘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그리고 히든풋볼 이 K리그 관련돼서는 콘텐츠를 좀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연휴 때 시작한 히든풋볼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쉬고요. 그리고 수요일에 다시 히든풋볼 돌아올 테니까 연휴의 마지막 날을 저희 히든풋볼과 또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